어머니는 어머니가 더러운 것, 거짓대라고 불렀던 그 아이가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유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옷이 날개라는 말을 하지만 세상은 여전히 겉모습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판단하곤 합니다. 그 화려한 껍데기와 계산적인 미소 뒤에 썩어빠진 함정이 숨어 있다는 사실은 모른 채 말이죠. 탄탄한 미래가 보장된 강직한 군인 박지훈. 그는 호화로운 예식장에서 행복을 손에 잡은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두의 찬사와 축복이 절정에 달한 바로 그 순간 그는 가장 지독하고 잔인한 상황으로 내몰립니다. 스스로를 상류층이라 칭하는 자들의 경멸에 맞서는 그에게 예기치 못한 충격적인 사건이 닥쳐오며 부유함의 가면을 찢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지독한 갈등을 수면 위로 드러냅니다. 부와 명예 그리고 양심의 부름이라는 경계선에 선 남자. 절정의 순간에 내린 그의 미친 결정은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과연 그 화려함 뒤에 감춰진 끔찍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박지훈은 자신의 신념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대가로 치러야 했을까요? 오늘의 이 극적이고 가슴 아픈 이야기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부터 운명의 경랑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진실한 사랑이 과연 제 길을 찾을 수 있을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마세요. 비싼 향수 냄새와 잘 익은 음식 냄새가 뒤섞여 5성급 호텔 연회장 안은 숨막힐 듯 농밀한 공기로 가득했습니다. 거대한 크리스탈 샹들리에 아래 화려한 황금빛 조명이 쏟아졌습니다. 사람들은 오가며 잔을 부딪히고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소음들은 서로 부딪혀 높은 천장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며 혼란스럽지만 기품 있는 상류층의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지우는 짙은 남색의 군인 정복을 입고 꼿꼿하게 서 있었습니다. 왼쪽 가슴에 달린 훈장들은 반듯하게 정돈되어 조명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발밑의 구두는 광이 나다 못해 어색하게 느껴졌습니다. 1년 내내 훈련장을 누비며 화약 냄새와 땀 냄새, 그리고 혹독한 훈련장의 뙤약볕에 익숙한 남자에게 이렇게 전시용 동상처럼 한자리에 못 박혀서 있는 것은 그야말로 고문이었습니다. 목까지 단단히 채운 셔츠 칼라는 숨통을 조이는 듯 답답했습니다. 지훈아, 표정 좀 펴. 사돈댁 어른들이 보고 계시잖니. 김영희 여사가 아들의 옆구리를 팔꿈치로 툭 치며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최대한 낮췄지만 초조함은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금실로 봉황이 수놓인 붉은색 고급 한복을 차려입었고 목에는 엄지손가락만 한 진주 목걸이를 걸고 있었습니다. 두껍게 분을 바른 얼굴에는 주름 하나 보이지 않았고 입가의 미소는 안면 근육이 당길 정도로 활짝 벌어져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말을 마치자마자 다시 사모님들이 모인 테이블로 몸을 돌려 와인잔을 들고 살짝 고개를 기울이며 거만한 자세를 취했습니다. 어머, 호호, 우리 애가 군인이라 좀 무뚝뚝해서 그렇죠. 언니들. 그래도 마누라 사랑은 지극하답니다. 나중에 최 회장님 댁따님 시집 오면 제 말이라면 껌뻑 죽을걸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잠시 후 자신의 아내가 될 여자 유라를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유라는 돈과 명품, 화장품, 그리고 주기적인 스파로 가꿔진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동산 업계에 거물인 집안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고개짓 한 번으로 김 여사의 페이퍼 컴퍼니가 얽힌 복잡한 서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류의 사람이었죠. 이 결혼은 처음부터 사랑이라는 감정이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체결된 경제 계약이었고 그 안에서 지우는 가장 가치 있는 담보물이었습니다. 젊고 유능하며 장래가 촉망되는 육군소령. 지훈씨, 군복 벨트가 약간 삐뚤어졌어요. 유라가 다가오며 도도한 장미향수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녀는 인조 다이아몬드가 촘촘히 밝힌 무거운 이너라인 웨딩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새하얀 어깨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지훈과 이야기하는 순간에도 그녀의 시선은 최신형 스마트폰 화면에 고정되어 있었고 화려하게 관리된 손톱이 쉴 새 없이 화면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살짝 고개를 숙여 짙은 갈색의 가죽 벨트를 바로잡았습니다. 알았어. 이따 식장 올라가면 이벤트 업체에서 짜준 대본대로 말하는 거 잊지 마요. 군대 사열하는 것처럼 딱딱하게 서 있으면 우스꽝스러우니까 내 친구들, VVIP들 많이 왔단 말이에요. 유라는 마치 부하 직원에게 업무 절차를 지시하듯 아무렇지 않게 말했습니다. 갓 결혼하는 신부의 수줍음이나 설렘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지우는 나지막이 한숨을 쉬며 연회장 입구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부대에서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동료들과 함께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웃으며 삼겹살 한 점, 상추 한 잎을 서로의 밥 위에 얹어주던 투박한 나무 식탁이 그리웠습니다. 유라야, 이 화려한 곳에서 나는 마치 빌려온 역할을 연기하는 배우 같구나. 사람들은 그를 칭송하고 능력이 뛰어나다, 돈 많은 아내를 얻어 운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호는 그들이 존경하는 것이 자신의 어깨 위 계급장이 아니라 미래의 장인이 가진 거대한 부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멀지 않은 곳에서 김 여사는 사람들의 아첨에 둘러싸여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이따금씩 날카롭게 터져나와 지훈의 귀에 거슬리게 들렸습니다. 김 여사는 본래 고생을 많이 한 여자였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반평생을 홀로 아들을 키우며 악착같이 살았습니다. 과거의 가난과 굶주림은 유령처럼 그녀를 따라다녔고 약간의 기회라도 생기자 돈을 버는데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어느 정도 모이자 그녀는 지위와 주변 사람들의 부러움 섞인 시선을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훈의 결혼은 그녀가 그토록 원하던 세계, 예전에는 자동차 유리창 너머로 훔쳐보기만 했던 그 세계로 들어가는 VIP 티켓이었습니다. 영희씨, 정말 복도 많아. 아드님이 특전사 장교인데다 동아그룹 회장님 따님하고 결혼까지 하다니 이제 월월날 일만 남았네. 살집이 있고 얇은 실크 스카프를 두른 한 여자가 칭찬을 건넸습니다. 김 여사는 한복 옷고름을 매만지며 얼굴을 으쓱했습니다. 어머, 뭐려. 다 제가 아들 교육을 잘 시킨 덕이죠. 우리 지훈이 어릴 때부터 착해서 제가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예전에 시골에 사는 가난한 여자애랑 엮인 적도 있었는데 제가 단칼에 잘라냈죠. 요즘 세상의 결혼은 집안끼리 수준이 맞아야지 무슨 뜬구름 잡는 사랑 타령하다가 흙 파먹고 살 일 있어요? 지우는 어머니가 뱉어내는 모든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들은 날카로운 바늘이 되어 그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시골에 사는 가난한 여자애 김 여사는 그 경멸적인 표현으로 한때 그의 청춘의 전부였던 여자를 지칭했습니다. 그가 육군사관학교에 다니는 내내 기다려주었던 여자, 달아빠진 그의 전투복 단추를 하나하나 꿰매주던 여자. 7년이 지났지만 서연이라는 이름은 지훈의 마음속에서 단 한 번도 사라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배신당한 자의 쓰라림으로 감싼 마음 가장 깊은 곳에 묻어두었을 뿐이었습니다. 그해 그가 국경지역에서 임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서연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급하게 쓴 편지 한 통, 가난한 생활에 지쳤으며 돈 많은 남자를 따라 도시로 떠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지우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아 헤맸지만 돌아온 것은 침묵뿐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니는 그를 끌어안고 울며 말했습니다. 거봐라, 아들아.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다. 가난한 것들은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법이야. 그 후로 지우는 마음의 문을 굳게 닫고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습니다. 어머니가 이 결혼을 주선했을 때도 그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누구와 결혼하든 상관없었습니다. 가장 사랑했던 여자가 이미 돈을 선택해 떠나버렸으니까요. 지훈씨, 시간 다 됐어요. 자리로 가요. 유라가 스마트폰을 가방에 넣고 그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그녀의 팔은 온기 하나 없이 차가웠습니다. 라이브 오케스트라의 교향곡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율은 아름다웠지만 지훈의 귀에는
마치 전쟁터의 북소리처럼 무겁게 들렸습니다. 연회장의 모든 조명이 꺼지고 오직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만이 중앙 통로를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붉은 카펫이 길게 깔려 있었고 양옆은 수입산 흰 장미 수천 송이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김 여사는 재빨리 앞장서서 양가 부모님을 위한 맨 앞줄 좌석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하객들에게 연신손을 흔들었고 마치 자신이 파티의 주인공인 양 얼굴이 환하게 빛났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억지로 가슴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는 군인의 습관대로 규칙적인 보폭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그의 옆에서 유라는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를 지으며 귀족 아가씨의 품위 있는 태도로 하객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그들에게 쏟아졌습니다. 감탄사와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천생연분이라며 칭찬했습니다. 그들은 높은 단상 위로 올라섰습니다. 사회자는 감미로운 목소리로 영원한 사랑과 힘과 아름다움의 결합에 대한 상투적인 축사를 늘어놓았습니다. 지우는 그곳에 서서 아래의 군중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백 개의 얼굴이 있었지만 그의 어린 시절부터 함께한 진정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유란의 가족의 사업 파트너이거나 김 여사가 공들여 만든 인맥들이었습니다. 이제 신랑 박지훈 군이 신부에게 백년가약의 상징인 반지를 끼워주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낭랑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한 직원이 붉은 벨벳 쟁반을 들고 올라왔습니다. 그 위에는 눈부시게 빛나는 다이아몬드 반지 2개가 놓여 있었습니다. 지우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훈련으로 거칠어진 그의 손가락이 차가운 반지에 닿았습니다. 그는 유라와 마주 섰습니다. 유라는 그를 보며 입꼬리를 살짝 올려 정중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우는 유라의 작고 하얀 손을 들어 올려 그녀의 약지에 반지를 끼우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연회장 정문 쪽에서 쾅 하는 큰 소리가 울려 퍼지며 감미롭게 흐르던 교향곡을 끊었습니다. 가죽으로 덮인 무거운 오크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문 근처 테이블에 앉아있던 하객들이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고 놀라움에 찬 옹성거림이 물 위에 퍼지는 기름처럼 빠르게 번져나갔습니다. 작고 마른 그림자 하나가 경호원들의 저지를 뚫고 필사적으로 안으로 들어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였습니다. 그 아이의 등장은 너무나 갑작스럽고 이질적이어서 연회장 안에 숨막히는 호화로운 분위기를 순식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는 신발을 신지 않았습니다. 가시와 돌멩이에 긁힌 상처투성이의 맨발이 비싸고 부드러운 붉은 카펫을 그대로 밟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어깨가 해진 헐렁한 티셔츠를 입고 있었고 흙탕물이 말라붙어 회색으로 변한 낡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반짝이는 크리스탈과 고급 정장들 사이에서 앙상하게 마른 아이의 모습은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뼈가 앙상할 정도로 말라 쇄골뼈가 마른 나뭇가지처럼 툭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경호원들 뭐해? 어떻게 거지가 여기까지 들어오게 해? 맨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성 하객의 고함이 어색한 침묵을 깼습니다. 즉시 검은 제복을 입고 허리춤에 무전기를 찬 거구에 경호원 서너 명이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들은 아이의 어깨를 붙잡고 밖으로 끌어내려 했습니다. 아이는 격렬하게 발버둥쳤습니다. 아이는 낯선 어른들의 험악한 손길에 보통 아이들처럼 울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입을 크게 벌리고 목구멍에서 막힌 듯한 으으 하는 끊어지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아이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막다른 길에 몰린 작은 짐승처럼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이 멈췄습니다. 높은 단상 위에 서 있는 지훈의 짙은 남색 군복에 못 박혔습니다. 마치 유일한 구명주를 발견한 것처럼 아이는 온 힘을 다해 자신을 붙잡고 있는 경호원의 손을 세게 물었습니다. 경호원은 고통에 손을 놓으며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그 틈을 타 아이는 화살처럼 무대 쪽으로 돌진했습니다.
아이는 절박하게 달렸습니다. 등 뒤에서는 놀란 고함 소리와 아이의 더러운 옷이 자신의 비싼 옷에 닿을까봐 기겁하며 몸을 피하는 사모님들의 혐오스러운 몸짓이 따랐습니다. 멈춰! 저 녀석 잡아! 김 여사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붉은 기운을 잃고 새하얗게 질렸다가 이내 분노와 수치심으로 파랗게 변했습니다. 아들의 결혼식, 세상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빳빳이 들게 해줄 그 행사가 남루한 아이 하나 때문에 한순간에 웃음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사돈인 동아그룹 최 회장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유라는 지훈의 옆에서 두 걸음 물러나며 이너라인 드레스 자락을 뒤로 뺐습니다. 그녀의 미간은 굳게 찌푸려져 있었습니다. 냄새나. 지훈씨, 빨리 저 애 쫓아내라고 해요. 무대 더럽히게 두지 말고. 지훈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반지는 여전히 그의 두 손가락 사이에 차갑게 놓여 있었습니다. 전장에서 순식간에 상황을 분석하는 데 익숙한 그의 눈은 달려오는 아이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보이지 않는 전류 같은 것이 아이의 눈을 똑바로 보는 순간 지훈의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구걸하거나 도둑질하는 사람의 불안함이 없었습니다. 깊고 맑고 서늘하며 가슴을 찢는 듯한 강인함과 처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아이의 눈꼬리는 살짝 위로 올라가 있었고 쌍꺼풀은 깊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지훈이 자기 자신에게서 보던 바로 그 얼굴 특징이었습니다. 아이는 마지막 계단을 넘어 단상 위로 뛰어 올라왔습니다. 두 명의 경호원이 바싹 뒤쫓아왔고 이미 손에는 제압용 경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멈춰. 내가 처리하겠소. 지훈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지휘관의 위험이 서린 그 한마디에 경호원들은 순간 멈칫하며 손을 내렸습니다. 아이는 지훈의 발치에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무릎이 나무 바닥에 세게 부딪혀 쿵 하는 둔탁한 소리를 냈지만 아이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아이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굳은 살이 박이고 때가 낀 작은 두 손으로 그의 군복 바짓가랑이를 꽉 붙잡았습니다. 아이는 고개를 들어 입을 벌리고 의미 없는 소리를 내려고 애썼지만 그 눈은 마치 절규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 망할 자식이 어디서 튀어나온 거야? 경호원들 다 눈뜬 장님이야? 쫓아내! 당장 쫓아내! 김 여사는 더 이상 체면을 차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무대 위로 뛰어 올라왔고 하이힐이 바닥을 쿵쿵 울렸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보석이 밝힌 클러치 백을 들어 아이의 등을 내리치려 했습니다. 지훈은 한 손을 뻗어 내리치려던 어머니의 팔을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힘이 너무 강해 김 여사는 고통의 눈을 동그랗게 뜨고 아들을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이거 놔. 이런 더러운 게 내 결혼식을 망치게 둘 셈이야?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 아이 할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팔을 놓고 천천히 몸을 숙여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였습니다. 빳빳하게 다려진 소령의 정복이 이제 아이의 더러운 발자국이 가득한 바닥에 닿았습니다. 지훈이 무릎을 꿇자 아이는 갑자기 떨림을 멈췄습니다. 아이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고 맑은 눈물 두 줄기 같대 묻은 얼굴 위로 흘러내렸습니다. 흙먼지를 씻어내며 영양 부족으로 창백해진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아이는 그의 바지를 놓고 작은 손을 반바지 주머니에 넣어 손가락만 한 검은 목탄 조각을 꺼냈습니다. 연회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재벌 총수와 사모님들부터 서비스 직원들까지 수백 명의 시선이 말을 못하는 아이의 기이한 행동에 쏠렸습니다. 그들은 아이가 무엇을 하려는지, 그리고 왜 지훈처럼 근엄한 소령이 저렇게 남루한 아이 앞에서 몸을 낮추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결혼 반지를 쥐고 있던 지훈의 왼손을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이 그의 손바닥을 펼쳤습니다. 총을 잡고 훈련으로 단련된 지훈의 손바닥은 넓고 굳은 살이 박여 있었으며 뜨거웠습니다. 아이는 목탄 조각을 그의 피부에 세게 눌렀습니다. 아이는 글씨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팔은 기진맥진하여 떨렸지만 그의 손바닥에 목탄으로 쓰이는 글씨는 단호하고 뚜렷했습니다. 첫 번째 글자 아, 투박하고 삐뚤빼뚤한 글씨에 지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가 내뱉지 못한 아빠라는 단어의 첫 글자가 이제 수검댕이 되어 그의 살갗에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글자 빠, 세 번째 글자 옆에 서 있던 김 여사는 그 세 글자를 보고 얼굴색이 분노에서 극도의 공포로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그녀는 비틀거리며 한 걸음 물러섰고 입술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아니야, 저건 사기야. 지훈아, 속지 마. 하지만 아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너무 세게 누른 탓에 목탄 조각이 부러졌고 아이의 손가락 끝이 지훈의 손바닥에 긁혀 검은 숟가루와 함께 약간의 피가 번졌습니다. 아이는 남은 목탄 조각으로 마지막 글자들을 필사적으로 써내려갔습니다. 네 번째 글자 마, 그리고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글자는 목탄이 거의 닳아 없어진 탓에 급하게 서로 겹쳐지며 쓰였습니다. 구해줘, 아빠, 엄마, 구해줘. 짧은 6글자가 굳은 살 박인 군인의 손바닥 안에 검게 새겨졌습니다. 아이는 마지막 글자를 다 쓰자 목타는 죄가 되어 부서졌습니다. 아이는 지훈을 올려다보며 두 손으로 가슴을 움켜쥐고 숨이 막혀 헐떡이는 사람의 동작을 흉내냈습니다. 아이는 앙상한 온몸으로 자신의 엄마가 죽어가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손바닥의 6글자를 멍하니 내려다보았습니다. 손바닥에서 시작된 차가운 기운이 심장으로 곧장 파고들어 그를 마비시켰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누구지? 왜 나를 찾아왔을까? 왜 나를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혼란스러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습니다. 하지만 군인의 본능은 이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에 담긴 절망은 그 어떤 배우도 흉내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유라가 다가와 지훈의 손바닥을 힐끗 보더니 경멸적인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직 꺼지지 않은 마이크 시스템을 통해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이가 없네. 지훈씨, 드라마 너무 많이 본 거 아니에요? 어디서 굴러먹던 거지? 애가 나타나서 아빠라고 하더니 엄마를 구해달라니. 이건 명백히 돈을 뜯어내거나 우리 집안 명예를 결혼식 날 망치려는 계획된 쇼잖아요. 빨리 저 애 끌어내라고 해요. 식 계속해야 하니까. 유라의 말은 아래에 있던 군중에게 찬물을 끼얹는 것과 같았습니다. 웅성거리며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아. 요즘 사기꾼들 수법이 얼마나 교묘한데 돈 노리고 버리는 짓이겠지. 김 여사는 구세주를 만난 듯 달려들어 아이의 뒷덜미를 잡아챘습니다. 그녀는 아이를 뒤로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이 더러운 자식, 당장 꺼져. 어떤 년이 너를 시켜서 우리 집안 망신을 주려는 거야. 아이는 갑작스럽게 당겨지자 고통의 몸을 구부렸지만 두 손은 마치 마지막 생명줄을 잡듯 지훈의 다리를 굳게 붙잡고 있었습니다. 김 여사가 아이의 헐렁한 티셔츠를 목까지 끌어올리는 바람에 앙상한 등과 어깨뼈가 전부 드러났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무대 중앙을 정통으로 비추는 가운데 아이의 남루한 티셔츠가 위로 들쳐지며 앙상한 어깨가 드러났습니다. 영양 부족으로 푸르스름하고 주름진 피부 바로 아래 짙은 붉은색의 반점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반점은 윗부분은 뾰족하고 아랫부분은 넓게 퍼져 마치 활활 타오르는 불꽃 모양과 똑같았습니다. 지훈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온몸이 나무 토막처럼 굳었고 두 눈은 그 흔적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신체의 비밀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왼쪽 어깨, 바로 그 위치에 그가 어렸을 때 전방에서 순직하시기 전 아버지가 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점은 우리 박씨 집안의 증표란다. 100명 중 1명꼴로 나타나는 거라 절대 속일 수가 없어. 이 우연은 결코 우연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의심과 더러운 사기극이라는 변명을 단번에 잠재우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 아이, 이 남루한 아이, 그 몸에 흐르는 피는
바로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아직도 안 놔? 이 고집불통 자식. 김 여사는 여전히 미친 듯이 아이를 뒤로 잡아당기고 있었습니다. 붉은 매니큐어를 칠한 그녀의 긴 손톱이 아이의 어깨를 깊게 파고들어 피가 맺힌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아이는 고통의 입을 벌렸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작은 두 손은 마지막 구명줄을 잡듯 지훈의 군복자락을 더욱 세게 붙잡았습니다. 그 손 놓으세요. 연회장을 찢는 듯한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의 팔이 세차게 움직여 김 여사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특전사 장교의 힘은 너무 강했고 김 여사는 비틀거리며 몇 걸음 물러나다 옆에 놓인 5단 웨딩 케이크에 부딪힐 뻔했습니다.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가 서로 부딪히며 찰칵 소리를 냈고 두껍게 화장한 얼굴은 이제 놀라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지훈아, 너 미쳤니? 거지 하나 때문에 엄마를 밀쳐? 김 여사는 수백 명의 하객들 앞에서 당한 수치심에 목소리가 갈라지며 소리쳤습니다. 지훈은 어머니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거친 두 손으로 아이의 앙상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아이 어깨의 불꽃 모양 반점을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아이의 피부는 차갑고 건조했으며 매질이나 고된 삶의 흔적인 작은 흉터들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격렬한 고통으로 조여왔습니다. 신성하고 본능적이며 목이 메는 감정이 마음 깊은 곳에서 솟아올라 그의 숨통을 막았습니다. 이 아이는 내 아들이었다. 지난 7년간 이 세상에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내 아들. 아들아. 지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아들이라는 두 글자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나 천근만근의 무게를 싣고 그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 엄마 서연이 어디 있니? 서연이라는 이름을 듣자 옆에 서 있던 김 여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가셨습니다. 그녀의 눈에 명백한 공포가 어렸습니다. 그녀는 그 반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인지도, 그리고 지난 7년간 애써 묻어두었던 썩어빠진 과거가 바로 오늘 밤 완전히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이힐이 나무 바닥을 때리는 소리가 날카롭게 울렸습니다. 그녀는 지훈과 아이를 번갈아 보며 혐오와 분노가 가득한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족 아가씨의 자존심은 이런 굴욕을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여왕이 되어야 할 꿈의 결혼식이 이제 미래 남편의 숨겨둔 자식을 공개하는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박지훈 씨, 정신 차려요. 유라가 아이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키며 차갑고 무감각하게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누구 자식이든 그 서연이라는 여자가 어떤 사람이든 관심 없어요. 하지만 오늘은 나와 당신의 결혼식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저 아래 앉아 계시고 동아그룹의 모든 파트너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어디 구석에 처박혀 있는 사생아 하나랑 싸구려 여자 때문에 양가 명예를 전부 망칠 셈이에요? 유라는 더 가까이 다가와 지훈의 귀에 대고 목소리를 낮췄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해두죠. 오늘 당신이 이 문을 나서는 순간 이 결혼은 끝이에요. 당신의 커리어, 우리 아버지가 당신 앉혀주려던 사령부 자리, 당신 어머니 회사까지 전부 하루아침에 연기처럼 사라질 거예요. 선택해요. 명망 높은 남편이 될 건지 아니면 어디 죽어가는 여자 하나 구하러 갈 건지. 지훈은 고개를 들어 유라를 보았습니다. 군인의 깊은 눈에는 더 이상 한 줌의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뼛속까지 시린 냉기만이 감돌았습니다. 그는 하마터면 아내로 맞을 뻔했던 여자를 돈으로 산 오만함으로 가득한 그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왼손, 손바닥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수추로 쓴 6글자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빠, 엄마, 구해줘. 목숨과 맞바꾼 6글자. 말을 못하는 아이의 숯과 피로 쓰인 6글자. 만약 그가 여기에 남아 이 다이아몬드 반지를 유라의 손에 끼워준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질 것입니다. 돈, 명예, 비단길처럼 펼쳐진 미래. 하지만 그 대가로
그는 평생 자신의 핏줄을 외면하고 어디 어두운 구석에서 자신 때문에 죽어가는 여자를 외면한 냉혈한 짐승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군인이었다. 전장에서는 단 한 번도 동료를 버린 적이 없었다. 그런데 왜 오늘 이 평화로운 시기에 이 돈 냄새 나는 연회장에서 자신의 아이를 버려야 하는가? 지훈은 유라에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결혼 반지를 쥔 손을 놓았습니다. 수억 원짜리 다이아몬드 반지는 벨벳 쟁반 위로 툭 하는 작은 소리를 내며 떨어져 한쪽으로 굴러갔습니다. 그는 몸을 숙여 굳건한 두 팔로 아들의 작은 몸을 꼭 껴안아 가슴에 안아 올렸습니다. 아이의 머리가 그의 어깨에 기댔고 작은 두 손은 아버지의 훈장이 빛나는 견장을 꽉 붙잡았습니다. 지훈아, 멈춰. 가면 안 돼! 김 여사가 울부짖으며 달려들어 그의 군복 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눈물 콧물이 뒤범벅이 되어 비싼 화장을 망가뜨렸습니다. 네가 가면 이 엄마는 죽어. 저 집안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저 아이는 그냥 두고 가. 엄마가 사람 시켜서 저 애엄마한테 돈 보내줄게. 응? 지우는 고개를 돌려 어머니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에 김 여사는 저절로 손을 놓았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순종적인 아들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거짓을 꿰뚫어 본 한 남자의 눈빛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돈으로는 사람 목숨을 살릴 수 없습니다. 지우는 쉬었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여기 남아서 그 부귀영 하나 지키세요. 말을 마친 지우는 아이를 단단히 안고 뒤돌아섰습니다. 그는 붉은 카펫 위를 길고 단호한 걸음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그의 짙은 남색 군복이 수백 명의 하객들이 벌린 입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감히 그를 막지 못했습니다. 특전사 소령의 살기 어린 기세에 사람들은 저절로 양옆으로 길을 내주었습니다. 박지훈, 여기서 나가면 다시는 내 얼굴 볼 생각. 마! 뒤에서 유라의 증오에 찬 외침이 부서지듯 들려왔습니다. 와인잔이 깨지는 소리, 김 여사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그의 등을 때렸지만 지훈의 걸음은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는 무거운 나무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등 뒤로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과 추악한 계산으로 가득 찬 호화로운 결혼식을 남겨둔 채 호텔 밖의 차가운 바람이 그의 불타는 머리를 식혀주었습니다. 지우는 먼지투성이인 자신의 검은색 픽업 트럭 문을 활짝 열고 아이를 조수석에 앉힌 후 재빨리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하는 교회의 밤하늘 아래 차의 엔진이 거칠게 울부짖었습니다. 차는 컨벤션 센터의 화려한 네온 불빛을 뒤로하고 쏜살같이 달려나갔습니다. 차 안은 아이의 억눌린 흐느낌과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가르는 소리만이 들릴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아이는 넓은 가죽 시트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흙투성이 맨발은 오그라들어 있었고 눈은 운전대를 꽉 쥔 남자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안개 낀 앞길을 노려보며 가속 페달을 밟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통제불능 상태였습니다. 그의 생각은 저절로 7년 전의 기억 속으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분기율로 산산조각 내어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 속으로 그의 지우는 젊은 대위였습니다. 갓 동해안의 가난한 어촌 마을 근처 부대로 발령받았을 때였습니다. 그곳에는 고층 건물 대신 짠 바람을 맞는 해송숲 옆으로 낡은 기와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서연을 만났습니다. 유라의 고고한 기품과는 다른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평생 생선 그물과 바다, 소금 냄새가 배어있는 순수한 어부의 딸이었습니다. 지훈이 서연을 처음 만난 것은 그녀가 큰 태풍이 지나간 후 해변에서 아버지와 함께 찢어진 그물을 깁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녀는 낡은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높이 묶은 머리는 가느다란 목선을 드러냈습니다. 이마에 땀을 훔치는 순박한 미소에는 약간의 짠 모래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그렇게 소박한 것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해송 그늘 아래서의 어색한 손길, 늦은 밤 보초 근무 중 나눠 먹던 군 고구마 한 조각, 그리고 그가 특별 임무를 떠나기 전 했던 약속, 기다려줘.
돌아오면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너와 결혼할게. 하지만 그가 설레는 마음으로 서연을 데리고 시내의 작은 집으로 어머니를 뵈러 갔을 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지우는 그날 김 여사의 눈빛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것은 미래의 며느리를 맞이하는 어머니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는 혐오스러운 시선이었습니다. 서연이 그녀의 아버지가 직접 고른 가장 좋은 마른 오징어를 선물로 조심스럽게 내밀었을 때 김 여사는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서연의 촌스러운 옷차림을 쳐다보더니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우리 집안이 부자는 아니어도 근본이 있는 집안이다. 내 아들은 장교고 장래에 편한 사무실에서 일할 놈인데 어디 생선 비린내나 나는 애를 며느리로 드릴 수는 없지. 서연은 고개를 푹 숙인 채 두 손을 하얗게 질릴 때까지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억지로 참았습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나 어머니에게 대들며 연인을 감쌌습니다. 상견례는 그렇게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바로 그날 밤 지훈은 북쪽 국경 지역의 밀수 조직 소탕을 위한 긴급 파견 명령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의 비밀 작전이었고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집과의 연락은 일절 금지되었습니다. 출동 차량에 오르기 전 지훈은 서연의 자취방으로 달려가 그녀를 꽉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기다려줘. 딱 3개월이야. 돌아오면 내가 직접 혼인신고할 거야. 아무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가슴에 이마를 기댄 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3개월 후 지훈이 팔에 긴 흉터 하나와 조기 진급 결정서를 들고 임무를 완수했을 때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고향에 돌아왔지만 서연의 자취방은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집에서 그를 기다린 것은 김 여사가 아버지의 제사상 위에 던져놓은 사진 한 뭉치뿐이었습니다. 사진 속에서 서연은 배 나온 중년 남자와 웃으며 팔짱을 낀 채 옆 동네의 고급 호텔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와 함께 서연의 익숙한 필체로 쓰인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안해요. 더는 기다릴 수 없었어요. 이 가난한 어촌 생활은 너무 힘들어요. 당장 나에게 돈과 편안한 삶을 줄 수 있는 남자가 필요해요. 나를 잊어주세요. 그날 지우는 만취했습니다. 그는 방 안의 유리 장식장을 박살냈고 피투성이가 된 손으로 무력감과 분노 속에서 그 사진들을 구겨쥐었습니다. 그는 믿었습니다. 자신의 눈으로 사진을 보았기 때문에 편지가 분명 그녀의 필체였기 때문에 믿었습니다. 그는 맹세를 저버린 그녀를 증오했고 돈 때문에 그들의 신성한 감정을 짓밟은 그녀를 증오했습니다. 활달했던 장교 지우는 차가운 얼음덩어리처럼 변해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 가장 험난한 지역의 장기 작전에만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김 여사는 지난 7년간 그의 곁에서 독한 말들을 속삭였습니다. 거봐라 아들아. 가난한 것들은 마음도 천박해서 돈만 보면 눈이 뒤집히는 법이야. 일찍 정신 차려서 다행이지. 끽. 타이어가 진흙탕 길에 미끄러지는 소리가 지훈을 기억의 수렁에서 끄집어냈습니다. 픽업 트럭은 흙탕물이 가득 고인 큰 웅덩이에 빠지며 심하게 덜컹거렸습니다. 아스팔트 길은 끝나고 강둑을 따라 좁고 질퍽한 비포장도로가 이어졌습니다. 도시의 화려함과는 동떨어진 강변의 빈민촌이었습니다. 옆자리 아이가 갑자기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몸을 일으켜 작은 두 손으로 차창을 계속 두드리며 강둑 너머 빽빽한 바나나 나무 숲을 가리켰습니다. 지우는 눈에 띄지 않게 헤드라이트를 끄고 비상등만 켠 채 아이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천천히 차를 몰았습니다. 희미한 불빛이 녹슨 양철과 찢어진 방수포를 나무에 묶어 임시로 지은 지붕들을 비췄습니다. 빗물에 젖은 쓰레기 더미의 악취와 시커먼 강물의 냄새가 창문 틈으로 스며들어와 지훈의 가슴을 답답하게 했습니다. 지난 7년간 그는 군에서 제공하는 쾌적한 관사에서 살고 화려한 연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 내 아들과 내 옛 연인은 사람이 살 수 없는 이런 곳에서 숨어 지냈단 말인가? 길이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수 있을 정도로 좁아지자 차는 멈춰섰습니다.
아이는 지훈이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지 않고 재빨리 잠금장치를 풀고 진흙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아이의 맨발이 진흙을 철퍽 밟으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지훈은 대시보드 위에서 전문가용 손전등을 집어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진흙이 발목 위까지 차올라 번쩍이던 그의 정복 구두에 달라붙었습니다. 위험있던 짙은 남색의 군복은 이제 이 어두운 배경 속에서 처량하게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손전등을 켰습니다. 강력한 흰색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축축한 바나나 잎을 헤치고 앞서 달려가는 아이의 작은 뒷모습을 쫓았습니다. 지훈의 손에 들린 전문가용 손전등의 강렬한 빗줄기가 어둠을 가르며 진흙으로 얼룩진 축축한 바나나 나무 줄기들을 비췄습니다. 앞서 달려가는 아이의 철퍽거리는 발소리가 점점 더 급해졌습니다. 지훈은 미끄러운 땅을 굳게 밟으며 큰 걸음으로 뒤따랐습니다. 그의 잘 닦인 정복 구두는 아랑곳 없이 진흙을 파고들었고 바지땅까지 흙탕물이 튀었습니다. 썩은 나무 냄새, 고인 강물 냄새, 그리고 쓰레기의 비릿한 악취가 코를 찔렀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짙어졌습니다. 아이는 강가 바로 앞에 덤불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아이는 지훈을 돌아보며 앙상한 두 팔을 휘저어 빨리 오라는 신호를 보낸 뒤 낡고해진 푸른색 방수포를 온 힘을 다해 옆으로 밀쳤습니다. 지훈의 눈앞에 강변 진흙 바닥에 박은 몇 개의 대나무 기둥 위에 위태롭게 서 있는 판잣집이 나타났습니다. 집이라고 부르기엔 너무나 초라했습니다. 그것은 썩은 판자와 구멍 뚫린 녹슨, 양철 조각, 그리고 나일론 끈으로 묶은 온갖 종류의 마대자루로 얼기설기 엮은 둥지 같은 것이었습니다. 강바람이 불 때마다 그 허술한 구조물 전체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마치 당장이라도 시커먼 강물 속으로 무너져 내릴 것 같았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는 찢어진 발로 만든 좁은 틈으로 고개를 숙여 들어갔습니다. 지훈도 허리를 굽혀 뒤따랐습니다. 머리에 쓴 정모가 낮은 들보에 부딪혔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모자를 벗어 손에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판잣집 내부는 6제곱미터도 채 되지 않는 좁고 답답하며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유일한 빛은 녹슨 분유 깡통 위에 놓인 희미한 호롱불뿐이었습니다. 유리 등잔의 기름은 거의 다 닳아 바람이 틈새로 불어올 때마다 불꽃은 꺼질 듯 흔들렸습니다. 축축한 흙바닥 위에는 찌그러진 양은 냄비, 이가 빠진 그릇 몇 개, 그리고 구석에 쌓인 퀴퀴한 냄새가 나는 낡은 옷가지들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잣집 중앙에는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대 위 솜이 다 빠져나온 낡고 해진 군용 담요 아래 한 형체가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습니다. 서연아, 지훈의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습니다. 그는 다가가 대나무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 든 손전등 불빛이 그곳에 누워있는 여자의 얼굴을 비췄습니다. 지훈의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쥐어짜이는 듯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웠습니다. 7년 전 건강한 구릿빛 피부와 순박한 미소를 가졌던 동해안의 그 아가씨는 어디로 갔는가? 지금 그의 눈앞에 있는 여자는 말 그대로 마른 해골이었습니다. 광대뼈는 툭 튀어나왔고 눈은 퀭하게 꺼져 있었으며 잿빛 피부는 얼굴뼈에 바싹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갈라져 피가 맺힌 입술 사이로 앙상한 가슴팍 아래에서 힘겹게 끊어지는 숨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은 그 옷을 알아보았습니다. 7년 전 그가 국경으로 떠나기 전 그녀에게 주었던 낡은 야전상이었습니다. 옷깃의 병과 휘장은 색이 바랬지만 서툰 솜씨로 서연이 직접 꿰매주었던 푸른 실밥의 흔적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녀의 앙상한 손은 마치 그것이 세상과 자신을 이어주는 유일한 끈인 양, 그 옷자락을 가슴팍에 꼭 쥐고 있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아이는 침대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아이는 소리내어 울지 못하고 때 묻은 얼굴 위로 눈물만 하염없이 흘렸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다른 한 손을 잡고 계속 흔들며 입으로는
하는 다급한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는 지훈을 가리켰다가 다시 자신의 손바닥을 가리키며 자신이 찾아야 할 사람을 찾았다는 것을 필사적으로 알리려 했습니다. 아들의 흔들림에 서연의 길고 숱 없어진 속눈썹이 희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힘겹게 눈을 떴습니다. 한때 그토록 맑았던 그녀의 눈은 이제 흐릿했고 주변 사물이 잘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손전등 불빛이 비추는 방향으로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짙은 남색 군복과 지훈의 각진 얼굴에 멈추었을 때 서연의 온몸이 순간적으로 떨렸습니다. 흐릿했던 눈동자에 꺼져가는 호롱불이 마지막으로 타오르듯 희미하지만 강렬한 빛이 스쳤습니다. 지훈 씨 맞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정상적인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른 잎이 밟히는 소리처럼 쉰 목소리가 헐떡이며 새어나왔습니다. 지훈은 손전등을 흙바닥에 내려놓고 서둘러 서연의 앙상한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아까 아이의 손처럼 뼛속까지 시리도록 차갑고 건조했습니다. 그녀의 피부에서 전해져 오는 차가운 냉기가 그의 뜨거운 손바닥으로 옮겨와 온몸을 떨리게 했습니다. 나야, 지훈이야, 서연아. 왜 이렇게 됐어? 왜 이런 곳에서? 생사의 갈림길을 넘나들며 그 어떤 적 앞에서도 굴복한 적 없던 남자의 눈에서 이제 굵은 눈물이 옛 연인의 앙상한 손등 위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서연은 미소 지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너무나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그녀의 눈가에서 탁한 눈물 두 방울이 흘러나와 이제는 희끗희끗해진 관자놀이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녀는 아직 30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올 줄 알았어요. 그녀는 헐떡였습니다. 마치 한마디 한마디가 목숨을 갉아먹는 듯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렸습니다. 민준이가 당신을 찾았네요. 바로 그때 덤불 밖에서 여러 사람이 진흙을 밟는 철벅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며 강변의 음울한 정적을 깼습니다. 급한 발소리와 함께 나무잎이 거칠게 헤쳐지는 소리, 그리고 임시로 놓인 나무 판자 위를 하이힐이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젠장, 이딴 구역질 나는 곳이 다 있어? 더러워 죽겠네. 유라의 짜증 섞인 날카로운 목소리가 판잣집 바로 밖에서 들렸습니다. 유라야, 조심해서 걸어. 박지훈, 저놈 분명히 이 안에 있어. 차가 강둑에 세워져 있더라. 김 여사의 숨 가쁘고 분노의 찬목소리도 들렸습니다. 한잣집에 찢어진 발이 거구의 경호원에 의해 거칠게 옆으로 밀쳐졌습니다. 유라와 김 여사가 든 값비싼 스마트폰 불빛이 안으로 쏟아져 들어오며 초라하고 비좁은 공간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김 여사가 먼저 들어왔습니다. 한 손에는 실크 손수건으로 코를 막고 다른 한 손으로는 악취를 쫓아내려는 듯 계속 부채질을 했습니다. 지훈이 대나무 침대 옆에 무릎 꿇고 앉아 해골 같은 여자의 손을 잡고 있는 모습을 보자 김 여사는 즉시 눈을 부릅떴고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습니다. 박지훈? 너 지금 여기서 뭐 하는 짓이야? 친척들 다 버리고 신부까지 버리고 이딴 구석에 와서 물에 빠져 죽은 시체 같은 년이나 끌어안고 있어? 유라가 바로 뒤따라 들어왔습니다. 인조 다이아몬드가 밝힌 그녀의 웨딩드레스 자락은 이제 시커먼 진흙으로 얼룩져 엉망이었습니다. 한잣집 안의 광경을 본 유라의 눈에 극도의 경멸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침대에 누운 서연을 마치 하등 생물을 보듯 쳐다봤습니다. 꼴을 보니 이 여자가 당신의 그 전설적인 옛사랑인가 보네. 소령님, 이 꼴을 하고도 미련이 남아요? 도시 재벌한테 시집 갔다더니 왜 지금은 이 빈민촌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죠? 들어온 두 여자의 모욕적인 말을 듣자 말을 못하는 아이가 즉시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침대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작은 두 주먹을 꽉 쥐고 핏발선 눈으로 김 여사와 유라를 노려보며 입으로는 하는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엄마를 건드리는 자는 누구든 물어뜯을 기세의 작은 짐승 같았습니다.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지만 군복 아래 넓은 어깨가 세차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등 근육이 팽팽하게 긴장했고 그는
자신의 손 안에 있는 서연의 손이 갑자기 움츠러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극도의 공포가 그녀의 온몸을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 위에서 경련하게 만들었습니다. 비좁은 판잣집 안의 공기는 숨쉬기조차 힘들 정도로 답답해졌습니다. 유라의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나온 불규칙한 빛이 서연의 잿빛 얼굴을 비췄고 그 광경은 마치 잔인한 신문 현장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김 여사는 코를 막았던 실크 손수건을 내리고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명품 구두가 축축한 흙바닥을 세게 밟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위압적이었습니다. 서연아, 너 참 대단하다. 7년 전에 돈 받고 내 아들 인생에서 사라지겠다는 각서까지 썼잖아. 이제 와서 무슨 낯짝으로 그 사생활을 보내서 결혼식을 망쳐? 또 거지처럼 돈이나 뜯어내려고 쇼하는 거니? 그 지독한 모욕을 듣자 서연은 마치 강한 전류에 감전된 듯 몸에 남은 마지막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녀는 앙상한 두 팔꿈치로 대나무 침대를 짚고 힘겹게 상반신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지훈의 낡은 야전상의가 그녀의 가슴에서 흘러내리며 마른 나뭇가지처럼 툭 튀어나온 어깨를 드러냈습니다. 아들 민준이는 엄마가 힘겹게 움직이는 것을 보고 달려와 그녀의 등을 받쳤습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죽어가는 어머니의 버팀목이 되었습니다. 서연은 김 여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한때 흐릿했던 그녀의 눈에 이제는 증오의 불길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그 시선은 김 여사의 두꺼운 화장을 꿰뚫어 보았습니다. 김영희 씨, 서연의 목소리는 움푹 팬 가슴에서 마른 잎이 구겨지는 소리처럼 새어나왔습니다. 지난 7년간 저는 이 쓰레기장에서 쥐새끼처럼 숨어 살면서 당신 집안에 동전 한 푼 구걸한 적 없고 단 한마디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감히 제 아들을 사생아라고 욕해요? 아직도 발뺌이야? 유라가 팔짱을 낀 채 경멸적으로 끼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진흙 묻은 자신의 드레스 자락을 쳐다보았다가 다시 서연을 보았습니다. 돈 때문이 아니면 왜 박지훈 씨한테 들러붙는데? 당신 꼴 좀 봐. 곧 죽게 생겼는데 저 아이 이용해서 동정이라도 구하려는 거야? 내가 말해줄게. 당신 같은 부류 나 많이 봤어. 가난하면 성실하게 일할 생각이나 하지. 어디 돈 있고 지위 있는 사람 나타났다고 달려들어서 물고 늘어지지 마. 지우는 여전히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관절이 하얗게 될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나 유라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분노로 떨고 있는 서연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아, 말해줘. 지훈의 목소리는 낮고 쉬어 있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7년 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 편지, 그 사진들 대체 뭐였어? 서연은 지훈을 돌아보았습니다. 한때 목숨보다 더 사랑했던 남자의 눈과 마주치자 어머니로서의 강인함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2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쌓여온 고통과 수치심이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나와 잿빛 뺨에 주름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훈 씨, 제가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서연은 목이 메어 헐떡였습니다. 그해 당신이 부대로 떠난 지 사흘 만에 당신 어머니가 이 여자네 사람들을 데리고 제 자취방으로 찾아왔어요. 5천만 원이 든 돈 봉투를 바닥에 던지면서 저더러 거머리 같은 년이라고 했어요. 서연은 말하다가 심하게 기침했고 민준이는 겁에 질려 작은 손으로 엄마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고 김 여사의 얼굴을 똑바로 가리켰습니다. 저는 돈을 받지 않았어요. 다시 던져버렸죠. 하지만 저 여자가 사람을 시켜서 유라 씨 집안에서 꾸민 가짜 도박빚 문서에 저희 아버지가 서명하게 만들었어요. 평생 청렴하게 살아오신 시골 학교 선생님이셨는데 제가 사라지지 않으면 그 일을 교육청에 알려서 부모님 명예를 실추시키고 우리 가족이 이 땅에서 발붙이고 살 수 없게 만들겠다고 협박했어요. 지우는 머릿속에서 폭탄이 터지는 듯한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는 획 고개를 돌려 핏발선 야수 같은 눈으로 자신의 어머니를 노려보았습니다.
김 여사는 아들의 시선에 화들짝 놀라 한 걸음 물러서며 더듬거렸습니다. 지훈아, 저 여자 말 듣지 마. 거짓말이야. 저 여자가 지어낸 얘기라고. 그땐 분명히 내 눈으로 저 여자가 다른 놈이랑 모텔 들어가는 사진 봤잖아. 사진이요? 서연이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처절하고 비참했습니다. 저 여자가 사람을 시켜 제 음료수에 약을 탔어요. 그리고 저를 호텔 방으로 끌고 가 옷을 벗기고 그 더러운 놈을 제 위에 눕혀서 사진을 찍었어요. 제가 모를 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이별 편지, 바로 저 여자가 제 동생 목에 칼을 들이대고 자기가 써준 종이를 그대로 베껴 쓰라고 협박해서 쓴 거예요. 지훈 씨, 그날 저는 뱃속에 민준이를 임신한 지 2달째였어요. 당신 어머니께 무릎 꿇고 빌었어요. 아이만은 지키게 해달라고. 하지만 저 여자는 저 같은 천한 핏줄은 당신 집안의 아이를 낳을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판잣집은 진실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지훈은 벌떡 일어섰습니다. 전사 장교의 크고 다부진 몸이 김 여사 위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핏기 하나 없었습니다. 양쪽 관자놀이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그는 어머니에게 한 걸음 한 걸음 무겁고 위협적으로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지훈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지옥에서 울려오는 듯 했습니다. 저 여자가 한 말 사실입니까? 아니야, 사실 아니야. 저 여자가 널 속이는 거야. 지훈아. 김 여사는 겁에 질려 아들의 옷자락을 붙잡고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엄마가 한 모든 건 다 널 위해서였어. 생각해봐. 그때 저 애랑 결혼했으면 네가 오늘날 소령이 될 수 있었겠니? 상류사회에 발이라도 들일 수 있었겠어? 저렇게 가난한 애가 너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 김 여사의 간접적인 고백은 지훈의 자존심과 신념에 치명적인 칼날이 되어 꽂혔습니다. 그가 항상 존경하고 개인의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모셨던 어머니. 알고 보니 그녀는 사람의 얼굴을 한 악마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헛된 명예와 거짓된 부를 위해 가장 추악한 수단으로 무고한 여자의 인생을, 그리고 자신의 친손자의 인생까지 파괴했습니다. 옆에 서 있던 유라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죽어가는 저 여자가 모든 것을 그렇게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재벌가 출신답게 유라는 금세 오만한 태도를 되찾았습니다. 그녀는 지훈을 보며 일말의 죄책감도 없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지훈 씨, 7년 전 일은 이미 지난 일이에요. 이제 와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현실은 저 여자는 곧 죽을 거고 당신은 동아그룹의 사위가 될 거라는 거죠. 그 거지 같은 과거랑 연 끊어요. 당신한테 숨겨둔 자식이 있다는 거 내가 눈 감아줄 수 있어요. 지금 당장 나랑 같이 차에 타기만 한다면 우리 아버지가 기다리고 있어요. 일 더 크게 만들지 말아요. 지훈은 유라를 보았습니다. 그녀의 거만한 미소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태도를 보았습니다. 그는 한때 이런 부류의 인간과 인생을 함께할 뻔했다는 사실에 스스로가 역겨워졌습니다. 이를 더 크게 만들어? 지훈은 유라의 말을 되뇌며 쓰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왼손을 들어 땀과 눈물로 번지기 시작한 수추로 쓴 6글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침대에서 헐떡이는 서연을, 그리고 맑고 서늘한 눈으로 엄마를 지키고 있는 말을 못하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지훈은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유라가 억지로 씌워준 부와 권력의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치워야 할 썩어빠진 진실만이 남았습니다. 강바람이 발틈새로 날카롭게 불어와 꺼져가던 호롱불을 한 번 더 타오르게 한 뒤 완전히 꺼뜨렸습니다. 판잣집의 어두컴컴한 어둠 속에서 유라의 손에 들린 스마트폰 플래시만이 증오와 공포로 일그러진 얼굴들 위로 차갑고 푸르스름한 빛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유라가 피식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유리 위를 긁는 쇠붙이 소리처럼 지훈의 귀에 거슬렸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 화면을 끄고 팔짱을 끼며 마치 은혜를 베푸는 듯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서연 씨,
당신 이야기 참 감동적이네요. 눈물, 콧물 짜는 막장 드라마에 딱 어울리겠어요. 하지만 요즘 세상에 말로만 하면 누가 믿죠? 지훈 씨 어머니가 당신을 협박했다. 우리 집안이 권력으로 당신 가족을 괴롭혔다. 증거 있어요? 아니면 그저 무능하고 가난한 사람이 부자를 향해 품은 망상과 원망일 뿐인가요? 김 여사는 그 말을 듣고 구명줄이라도 잡은 듯 재빨리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갑자기 다시 날카로워졌습니다. 맞아. 아들아, 저런 교활한 여자 말에 속지 마. 증거 하나도 없을 거야. 그냥 우리 집안 명예 깎아내려서 돈 뜯어내려는 수작이라고. 어서 가자. 유라랑 같이 돌아가. 저런 부류랑 엮이지 마. 서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김 여사를 쳐다보지도 유라를 곁눈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체념이 아니라 돈으로 죄를 덮으려는 자들에 대한 극도의 경멸이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아이는 엄마의 뜻을 알아차린 듯 즉시 엄마의 등에서 손을 떼고 삐걱거리는 대나무 침대의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기어들어갔습니다. 아이는 작은 손으로 판잣집 벽에 붙은 썩은 나무 판자를 들어 올리고 앙상한 팔을 그 아래 틈으로 뻗어 손바닥만한 낡은 철제 상자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오래된 과자 상자였고 표면은 누런 녹으로 뒤덮여 있었으며 강물의 퀴퀴한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돌아와 그 철제 상자를 소중하게 엄마의 앙상한 두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서연은 상자를 받아들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뚜껑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금은 보화나 귀한 장신구가 없었습니다. 오직 오래된 은색 녹음기 하나가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가난한 시골학교 선생님이었던 그녀의 아버지가 예전에 국어 수업을 녹음할 때 쓰던 작은 카세트 테이프를 사용하는 구식 모델이었습니다. 그 물건을 보자 유라의 입가에 걸려있던 거만한 미소는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김 여사는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고 두 무릎에 힘이 풀려 뒤에 있던 경호원이 재빨리 부축하지 않았다면 진흙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서연은 마르고 갈라진 손가락 끝으로 달아빠진 검은색 재생 버튼을 세게 눌렀습니다.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가 나고 테이프가 치익 돌아가는 소리가 3초간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날카롭고 위협적인 목소리가 판잣집의 정적을 깨고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바로 김 여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똑똑히 들어. 너처럼 콧물도 안 마른 애가 우리 집 문턱을 넘을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 5천만 원 받고 당장 이 도시에서 꺼져. 그렇지 않으면 네 아버지의 1억짜리 도박빚 문서가 내일 당장 그 시골 고등학교 교장 책상 위에 올라갈 줄 알아. 어디 그 잘난 양반이 학생들 앞에서 도덕이니 뭐니 가르칠 낯짝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 대학교 다니는 네 남동생도 마찬가지야. 유란의 집에서 기침 한 번만 하면 바로 퇴학이야. 평생 길바닥에서 막노동이나 하게 될 거라고. 알았어? 테이프는 계속 돌아가며 과거 서연의 목 메인 울음소리와 애절한 애원 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사모님, 제발요. 돈은 필요 없어요. 제 뱃속에 지훈 씨 아이가 있어요. 제발 아이만은 지키게 해주세요. 제가 멀리 떠나서 그 사람 앞길에 절대 방해되지 않을게요. 에? 내 뱃속에 있는 그 더러운 게 지훈이 핏줄이라는 걸 누가 증명해? 너 같은 천한 것들이 나와봤자 우리 집안 망신시키는 거지. 때일 뿐이야. 당장 지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무슨 짓을 할지 몰라. 두 번째, 철컥 소리가 나며 녹음이 끝났습니다. 판잣집을 감싼 침묵은 천둥 소리보다 더 무서웠습니다. 낡은 녹음기에서 흘러나온 한마디 한마디는 모든 자존심과 모성애 그리고 모든 변명을 박살내는 도끼날 같았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서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화려한 봉황수가 놓인 붉은 한복을 입은 저 여자, 짐승도 동족에게는 하지 않을 잔인하고 악독한 말을 내뱉은 저 여자. 그녀는 그의 사랑을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친손자를 죽이려 했습니다. 지훈아, 지훈아, 그게 아니야. 김 여사가 달려들어 아들의 군복 자락을 붙잡고 공포에 질려 울부짖었습니다. 그땐 엄마가 꼬임에 넘어갔어.
다 네 미래를 위해서 그런 거야. 지훈아. 엄마, 그렇게 보지 마. 내가 네 엄마잖아. 지훈은 천천히 하지만 단호하게 김 여사의 손가락을 하나씩 떼어냈습니다. 그의 힘에 김 여사는 고통스럽게 손을 놓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마치 길거리에서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낯선 사람을 보듯 차갑고 생경한 눈으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니가 더러운 것, 거짓대라고 불렀던 그 아이가 제가 오늘날까지 살아있는 이유라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목구멍에 걸리는 듯 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방금의 격한 감정 소모로 기력이 다해 베개 위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두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뜨거운 눈물이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려 찢어진 대나무 돗자리를 적셨습니다. 이제야 알 것 같았습니다. 왜 아들 민준이가 말을 못하게 되었는지. 그해 서연은 김 여사와 유란의 가족의 추격과 위협을 피해 도망쳐야 했습니다. 그녀는 이 강변 빈민촌으로 흘러들어와 설거지, 밤샘, 폐지 줍기, 부두의 막노동까지 온갖 힘들고 유해한 일을 하며 하루하루 끼니를 이었습니다. 심각한 영양실조와 극심한 정신적 충격, 그리고 임신 중에 제대로 된 영양제 한 알, 따뜻한 밥 한 끼 먹지 못한 것이 뱃속에 있던 아들의 목소리를 앗아간 것이었습니다. 박지훈 씨, 유라가 나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이제 처음의 오만함이 사라지고 상황을 완전히 통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사실에 대한 극도의 분노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저기서 울고만 있을 거예요? 7년 전 녹음 테이프 하나로 뭘 어쩌겠다는 거죠? 우리 아버지는 인맥동원해서 저런 거 하루아침에 없앨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묻죠. 나랑 결혼하러 갈 거예요, 말 거예요? 지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는 얼굴에 눈물을 닦고 똑바로 일어섰습니다. 특전사 소령의 당당한 모습이 돌아왔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제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그는 군복 바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붉은 점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판잣집에 발을 들여놓은 순간부터 그의 스마트폰은 통화 녹음 및 현장 녹음 모드로 켜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의 모든 대화, 김 여사의 고백과 유라의 오만하고 법을 무시하는 태도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되었습니다. 유라 씨. 지훈은 유라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무서울 정도로 평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 돈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대한민국 육군 장교입니다. 이 군복의 명예는 당신들 같은 사람들이 땅 몇 평, 권력자리 몇 개로 저울질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문가에 서 있던 경호원을 돌아보았습니다. 비켜. 말을 마친 지훈은 몸을 숙여 한 손은 서연의 목 뒤로, 다른 한 손은 무릎 뒤로 넣어 종이장처럼 가벼운 그녀의 몸을 조심스럽게 안아 올렸습니다. 민준이는 재빨리 낡은 녹음기를 반바지 주머니에 챙기고 아버지의 정모를 꼭 껴안은 채 지훈의 옆에 바싹부터 따라 나섰습니다. 지훈은 김 여사와 유라를 지나쳐 판잣집 문을 향해 똑바로 걸어 나갔습니다. 강 밖에서는 폭풍우가 몰려오기 시작했고 번개가 교회의 밤하늘을 가로질렀습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강변의 차가운 밤 공기를 찢으며 녹슨 양철벽에 부딪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서연을 들것에 실어 질퍽한 길 밖으로 옮길 때 지우는 한 손으로는 민준이를 꼭 안고 다른 한 손으로는 옛 연인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은 채 바로 옆에서 뒤따랐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정모를 꼭 껴안고 핏기 하나 없는 엄마의 얼굴을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지훈의 픽업 트럭은 강둑길 옆에 버려졌습니다. 그는 구급차에 올라타 서연의 들것 옆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엔진이 굉음을 내며 차는 시내 종합병원을 향해 쏜살같이 달려갔습니다. 소령의 정복은 이제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손바닥에 쓰였던 6글자의 숫 자국은 번져서 피부에 고통스러운 회색 얼룩으로 남았습니다. 밤의 병원은 소독약 냄새와 당직 의사들의 분주한 발걸음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완전한 쇠약 상태와 심각한 호흡곤란 그리고 폐부종 증상으로
응급집중치료실로 바로 옮겨졌습니다. 유해한 환경에서 치료 없이 장기간 과로한 후유증이었습니다. 지훈은 차가운 흰색 병원 복도벽에 등을 기댄 채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의 발치에 주저앉아 앙상한 두 팔로 아빠의 발목을 꽉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마치 놓치면 이 남자가 꿈처럼 사라져버릴 것 같다는 듯이 지훈은 몸을 숙여 거친 손으로 아들의 헝클어진 머리를 쓸어주었습니다. 목이 메어왔습니다. 복도 끝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타일 바닥을 때리는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6층 건물의 정적을 깼습니다. 김 여사가 허둥지둥 달려왔습니다. 그녀의 붉은 한복은 빈민촌에서 묻은 진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두껍게 화장한 얼굴은 눈물과 땀으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유라가 아닌 동아그룹의 건장한 경호원 2명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이 어리석은 놈아. 김 여사는 달려와 지훈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아들의 차갑고 엄한 눈빛을 보고는 저절로 손을 거두고 그저 서서 엉엉 울기만 했습니다. 네가 방금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최 회장님이 연회장에서 바로 파혼을 선언하셨어. 지금 변호사 시켜서 사기 및 경제계약 위반으로 엄마 회사를 고소하고 있다고. 남부 부동산 프로젝트의 담보로 잡았던 주식 전부 다 압류될 거야. 김 여사는 주저앉아 지훈의 무릎을 붙잡고 처절하게 애원했습니다. 엄마가 무릎 꿇고 빌게. 지훈아, 돌아가서 유라한테 설명 좀 해줘. 저 아이한테 속았다. 저 서연이라는 여자한테 협박당해서 그랬다고 말해. 네가 다시 결혼식만 올리면 저쪽에서 다 용서해 준댔어. 엄마가 불쌍하지도 않니? 내 앞길을 생각해야지. 너 곧 있으면 중령 진급에 사령부 발령도 눈앞에 있잖아. 지훈은 자신의 발치에 무릎 꿇고 있는 여자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자신을 낳고 길러준 여자. 하지만 바로 그 손으로 서연의 인생과 자신의 친손자의 목소리를 앗아간 여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불쌍한 저 여자가 응급실 안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그의 어머니는 오직 돈과 주식 그리고 타인의 피 위에 세운 헛된 명예만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세요. 지훈의 목소리는 무서울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판잣집에서처럼 분노하거나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실망감은 군인의 마음속에서 차가운 얼음덩어리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 판잣집에 발을 들여놓고 제 아들에게 그 악독한 말들을 뱉어낸 순간부터 어머니는 더 이상 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지훈아,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내가 널 낳았어. 김 여사가 눈을 부릅뜨고 소리쳤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으셨지만 제 아들은 죽일 뻔하셨습니다. 지훈은 몸을 숙여 김 여사의 손을 단호하게 떼어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가 왜 오늘 밤 일어난 모든 일을 녹음했는지 아십니까? 명백한 증거가 없으면 어머니나 유라 씨 집안처럼 돈 있는 사람들은 7년 전처럼 권력으로 흑백을 뒤바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유라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그녀는 진흙 묻은 웨딩드레스를 벗고 권위적인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은 채 머리는 고고하게 위로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라의 얼굴은 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지훈에게서 세 걸음 떨어진 곳에 멈춰 섰습니다. 2명의 경호원이 즉시 양옆으로 서서 그를 위협했습니다. 박지훈 소령, 녹음 파일 하나 가졌다고 우리 집안을 협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유라는 팔짱을 낀 채 조금도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이미 군 사령부와 이야기 끝냈어요. 내일 당신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결혼식 무단 이탈로 인한 부대 명예 실추를 사유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을 거예요. 당신의 그 녹음 파일, 우리 변호사가 동아그룹의 명예를 훼손하기 위한 악의적인 편집물이라고 증명해 줄 거고요. 백도 없는 일개의 군인이 자본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지훈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가 유라와 마주 섰습니다. 특전사 장교의 큰 그림자가 재벌집 딸의 오만함을 완전히 삼켜버렸습니다. 나는 당신들과 권력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법으로 싸울 겁니다. 지훈은 군복 가슴 주머니에서 작은 검은색 메모리 카드를 꺼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유라 씨, 내가 오늘 밤 녹음 파일 하나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지난 2년간 어머니가 당신과 만나라고 강요했을 때부터 저는 동아그룹의 이른바 뒷배 프로젝트에 대해 남몰래 조사해 왔습니다. 어머니가 전 재산을 쏟아붓고 당신 아버지의 탈세를 위한 위장막이 되어준 바로 그 사업 말입니다. 유라의 얼굴색이 약간 변했고 미간이 좁혀졌습니다. 7년 전 강변 부지의 토지 분쟁 사건 기억합니까? 서연인의 가족을 포함한 몇몇 가난한 주민들이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빼앗겼던 그 사건 말입니다. 지우는 목소리를 낮춰 으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마치 두 개의 칼날처럼 유라의 눈을 꿰뚫었습니다. 그해 바로 당신 아버지가 부패한 공무원 몇몇에게 뇌물을 먹여 토지 수용 서류를 위조하고 수십 가구를 길거리로 내몰아 빈민촌 난민으로 만들었습니다. 동아그룹에서 그 검은 계좌들로 송금된 모든 서류, 증거, 자금, 흐름, 제가 국방부 군사경찰 수사단의 동료에게 부탁해서 전부 확보했고 1시간 전에 이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제출했습니다. 당신 미쳤어. 유라는 평정을 잃고 목소리를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 자신도 망가져. 당신 어머니도 그 사건에 연루됐잖아. 감옥에 가게 될 거라고. 죄를 지었으면 죄값을 치러야죠. 제 어머니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지후는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김 여사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제 완전히 텅 비어 있었고 눈은 마치 죽은 사람처럼 초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지난 7년간 온갖 추악한 수단으로 쌓아올린 부와 명예의 제국이 이제 하나뿐인 아들의 손에 뿌리째 뽑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병원 로비 쪽에서 다시 급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군검사 2명을 뒤따르는 경찰 제복을 입은 한 무리의 사람들이 복도로 들어왔습니다. 선두에 선 사람이 지훈에게 다가와 유라와 김 여사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입니다. 군검찰과 공조 수사 중입니다. 김영희 씨와 최유라 씨 두 분은 동아그룹에서 발생한 탈세, 사기, 공갈 및 재산 강탈 혐의와 관련하여 조사가 필요합니다. 서까지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유라는 비틀거렸습니다. 경호원 2명이 막아서려 했지만 즉시 경찰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유라의 손목에 있던 값비싼 다이아몬드 팔찌가 차가운 쇠수갑에 부딪히며 철컥하는 건조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녀는 증오와 혐오가 가득한 눈으로 지훈을 쳐다보았지만 지훈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들을 등지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응급실 문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붉은 등은 여전히 계속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응급실 문 위에서 붉게 빛나던 표시등이 새벽 3시에 꺼졌습니다. 불빛이 사라진 자리에 차갑고 잿빛인 복도의 공간만이 남았습니다. 반투명한 플라스틱 문이 덜컥하는 건조한 소리를 내며 정적을 깼습니다. 중년의 의사 한 명이 피곤한 얼굴로 나왔습니다. 땀에 젖은 의료용 마스크 뒤로 깊은 피로가 보였습니다. 지훈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몇 시간 동안 한자리에 못 박혀 있다가 갑자기 움직이자 무릎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고 잠 부족으로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민준이도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숯검댕이가 묻은 작은 두 손으로 아빠의 군복 바지를 꽉 붙잡았습니다. 붉게 충혈된 동그란 눈은 수술실 문틈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아내는 어떻습니까? 지훈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한마디 한마디가 목구멍에서 모래알이 긁히는 듯 했습니다. 의사는 마스크 한쪽을 내리며 얼굴에 남은 자국을 드러내고 길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위기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쇠약 상태가 너무 심각하고 습하고 산소가 부족한 환경에 오래 노출되어 폐 손상이 심합니다. 폐에 물도 차 있었고요. 물을 빼내고 인공호흡기를 연결했습니다. 정말 골든타임에 맞춰 오셨습니다. 30분만 늦었어도 심각한 저산소증으로 심장이 멈췄을 겁니다. 이제 중환자실로 옮겨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환자분과 어떤 관계시죠? 서류에 서명하셔야 합니다.
지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는 옆에서 떨고 있는 앙상한 아들을 내려다보고 다시 의사를 올려다보았습니다. 특전사 장교의 깊은 눈에는 이제 회피가 아닌 모든 책임을 짊어지려는 한 남자의 단호한 확신만이 있었습니다. 제가 남편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저희 아들입니다. 의사는 지훈의 진흙투성이 정복을 힐끗 보았습니다. 처음에 의아한 시선은 인생의 온갖 풍파를 겪어본 사람의 조용한 공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지훈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서 입원 수속 밟으세요. 치료 과정이 길고 비용도 많이 들 테니 마음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보호자분이 굳건해야 해요. 산더미 같은 서류 작업을 마치고 거액의 입원비를 선납한 후 지훈은 아들을 데리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병원의 새하얀 침대 위에 잤고 왜소하게 누워 있었습니다. 몸에는 심박 측정기, 인공호흡기에 온갖 선과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고 기계의 무감각하고 규칙적인 삐삐 소리가 소독약 냄새 가득한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은 플라스틱 의자를 침대 가까이 끌어와 민준이를 자신의 무릎 위에 앉혔습니다. 두 부자는 그렇게 밤의 병실 희미한 어둠 속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정모를 앙상한 가슴팍에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눈은 산소 마스크를 쓴 엄마의 얼굴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훈은 아들의 작은 몸을 꽉 껴안고 아이의 헝클어진 머리에 턱을 기댄 채 아이의 가쁜 숨소리를 느꼈습니다. 그날 밤 군인은 단 1분도 눈을 붙이지 못했습니다. 그는 링거액이 튜브를 통해 일정하게 떨어지는 것을 보며 지난 6년간 서연 같은 연약한 여자가 어떻게 저 어두운 구석에서 아이를 키우며 죽음과 싸워왔는지 생각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병원의 뿌연 유리창으로 첫 햇살이 비칠 무렵 부대에서 온 결정문이 지훈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되었습니다. 동아그룹과 김 여사가 연루된 경제범죄 사건의 성격이 복잡하고 지훈이 핵심 자료 제공자였기 때문에 그는 증인 신분으로 수사 협조를 위해 한 달간 직위해제 처분을 받았습니다. 지훈은 그 소식을 이상할 정도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동료들에게 전화하지도 해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미 거의 확정되었던 조기 중령 진급에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마터면 자신의 핏줄과 양심을 모두 잃을 뻔했던 한 남자에게 그깟 헛된 명예는 이제 병상에 누워있는 여자의 평온한 숨소리 한 번만도 못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장기 무급 휴가 신청서를 작성하고 야전 상의를 벗어두었습니다. 아내와 아들의 생명을 되찾기 위해 평범한 한 남자로 돌아가는 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여정은 또 다른 치열한 전쟁이었습니다. 총성은 없었지만 마음의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고용량 항생제를 맞으며 호흡 재활 훈련을 3주 내내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몸은 녹슬고 기름이 다 마른 기계 같아서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고통의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지만 지훈에게 가장 큰 어려움은 환자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말을 못하는 아들에게 다가가는 것이었습니다. 민준이는 서연이 의식이 없을 때 지훈이 다가오면 극도로 두려워했습니다. 지훈이 따뜻한 죽 그릇을 들고 침대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아이는 즉시 침대 가장 깊숙한 구석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무릎을 가슴까지 끌어올리고 경계와 저기로 가득 찬 맑고 서늘한 눈으로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제외한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적이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었습니다. 빈민촌에서의 6년, 장애를 가진 아이의 인식 속에서 크고 깔끔하게 옷을 입은 남자들은 을의 욕설을 퍼붓는 빚쟁이이거나 부두나 시장 구석에서 엄마와 자신을 몽둥이로 쫓아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훈은 아이를 다그치지 않았습니다. 정찰대 장교로서의 본능은 상처 입은 작은 짐승에게 폭력이나 조급함은 그저 더 깊은 동굴로 숨게 할 뿐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는 침묵과 인내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지훈은 민준이의 작은 옷들을 순한 비누로 직접 빨아말리고 침대 머리맡에 반듯하게 개어 놓았습니다. 그는 영양실조 아동에게 좋다는 미꾸라지 죽을 사기 위해
한낮에 뙤약볕을 걸어 3km를 다녀왔습니다. 민준이가 먹기를 거부하고 죽 그릇을 바닥에 엎질렀을 때도 지우는 한마디도 꾸짖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깨진 조각들을 줍고 바닥을 닦은 후 다시 나가 새 것을 사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아이가 위협을 느끼지 않을 만큼 충분히 멀리 물러섰습니다. 밥을 먹을 때는 병실 구석바닥에 주저앉아 딱딱한 편의점 도시락밥을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의 눈은 여전히 잘못을 뉘우치는 아버지의 따뜻하고 너그러운 시선으로 아들을 향해 있었습니다. 열흘째 되던 날 서연이자가 호흡이 가능해지고 몇 분간 앉아있을 수 있게 되면서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오후 병실은 비스듬히 들어오는 햇살로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베개의 등을 기댄 채 작은 테이블 옆에 고개 숙여 앉아있는 지훈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낡은 달력 종이를 오려 비행기와 배를 접으며 민준이와 놀아주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침대에 앉아 아빠를 똑 닮은 살짝 올라간 눈으로 크고 굳은 살 박인 손이 능숙하게 종이를 접는 모습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갈라진 입술을 살짝 움직였고 앙상한 뺨 위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앙상한 손을 뻗어 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민준이가 돌아보자 서연은 지훈을 가리킨 후 믿음과 기대를 담은 눈으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의 끄덕임을 받은 민준이는 지훈의 손에 들린 종이 비행기를 보았다가 끈기 있게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남자의 각지고 검게 그을린 얼굴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침대에서 스르르 내려왔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작은 맨발이 차가운 타일 바닥을 한 걸음 한 걸음 아주 천천히 밟으며 지훈이 앉아있는 곳으로 다가왔습니다. 지훈은 손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자신의 앞으로 다가오는 아들의 작은 모습을 보자 두 눈가가 갑자기 뜨거워졌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더 다가오더니 갑자기 지훈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앙상한 두 팔이 아빠의 굵은 목을 힘껏 끌어안았습니다. 작은 얼굴은 티셔츠 아래 단단한 어깨에 깊이 파묻혔습니다. 아이의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아이는 지난 6년간 굶주렸던 온기와 보호를 찾으려는 듯 그의 품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지훈은 굳건한 두 팔을 벌려 아들을 힘껏 껴안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낡은 옷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티셔츠 아래 넓은 어깨가 세차게 떨렸습니다. 수많은 전쟁터를 겪었던 남자의 후회와 고통, 그리고 극도의 행복이 담긴 뜨거운 눈물이 아들의 앙상한 어깨를 흠뻑 적셨습니다. 그것은 핏줄의 포옹이었고 길고 긴 도피의 끝이었으며 한 지붕 아래에서 시작되는 진정한 부활의 시작이었습니다. 끔찍했던 예식장이 무너진 지 1년 후 예전의 강변 빈민초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동아그룹의 불법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취소되었고 그 자리는 푸른 공원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멀지 않은 교회의 조용한 골목, 깊숙한 곳에 낡았지만 단정한 붉은 기와지붕에 단층집이 있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달콤한 별 모양 열매가 열리는 오얏나무가 시원한 그늘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특수부대에서 행정직으로 보직을 옮겨달라고 자원했습니다. 서류를 관리하는 평범한 부대였습니다. 평온하고 수입은 적당했으며 더 이상 야간 기습이나 장기 비밀 작전은 없었습니다. 풍파에 단련된 그 군인은 매일 오후 5시에 집에 있기 위해 승진에 빛나는 길을 단호하게 포기했습니다. 매일 지훈의 삶은 소박하다 못해 단조로운 일들로 채워졌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서연을 위해 죽을 끓이고 민준이의 손을 잡고 특수학교로 가는 버스 정류장까지 바래다주고 오후에는 작은 마당을 청소하는 일. 예전의 검은 픽업 트럭은 서연의 치료비를 위해 팔았고 대신 먼지 쌓인 낡은 오토바이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의 각진 얼굴에서는 단 한 번도 피로나 후회의 기색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많이 건강해졌습니다. 비록 빈민촌에서의 비바람 맞던 날들 때문에 굳은 날이면 무릎 관절이 쑤시긴 했지만 말입니다. 잿빛이던 피부는 이제 작은 마당의 따뜻한 햇살 아래 분홍빛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툇마루의 등나무 의자에 앉아
아들을 위해 짙은 남색털 스웨터를 정성껏 뜨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마당에서 축구에 열중인 두 부자의 모습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민준이의 말 배우기 여정은 지훈의 눈물과 극도의 인내로 가득 찬 긴 이야기였습니다. 지난 1년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지훈은 아들을 언어치료센터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분노하거나 겁에 질릴 때 목구멍에서 막힌 소리밖에 내지 못했습니다. 빈민촌에서 고립되었던 세월의 후유증으로 민준이는 소리를 내뱉는 것 자체를 매우 힘들어했습니다. 아들이 입술을 깨물어 피가 나고 두 귀가 빨개지도록 간단한 단어 하나를 발음하려 애쓰다 실패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지훈의 가슴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는 아이를 다그치지 않고 그저 떨리는 작은 어깨를 조용히 안아주며 아빠, 엄마, 집 같은 소박한 음절을 끈기 있게 반복해서 들려주었습니다. 그해 5월의 어느 오후 폭풍우가 오기 전이라 하늘은 무더웠습니다. 꿀처럼 진한 노란빛의 황혼이 마당 한 구석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낡은 축구공을 쫓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상처투성이의 작은 발뒤꿈치가 담벼락에 놓인 채송화 화분 모서리에 걸렸습니다. 아이는 중심을 잃고 땅으로 넘어졌습니다. 앙상한 무릎이 거친 시멘트 바닥에 세게 부딪혔습니다. 푸르스름한 피부 위로 즉시 붉은 피가 번졌습니다. 텐마루 옆 수도가에서 갓 단 미나리 한 소쿠리를 들고 서 있던 지우는 본능적으로 달려가 아들을 일으켜 세우려다 깜짝 놀라 멈췄습니다. 자신을 쳐다보는 아이의 고집센 눈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미나리 소쿠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엄하지만 따뜻한 격려가 담긴 시선으로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민준아, 스스로 일어나. 남자는 작은 상처 따위로 울지 않아. 민준이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흙 묻은 작은 손으로 욱신거리는 무릎을 꽉 쥐었습니다. 작은 가슴이 격하게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는 마당 한가운데 고목처럼 우뚝 서 있는 아빠를 보았다가 등나무 의자에서 걱정스럽게 몸을 일으키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입술이 계속해서 움직였고 두 이는 피 속 깊은 곳에서부터 온 힘을 쥐어짜내듯 꽉 맞물렸습니다. 목구멍이 막혔다가 갑자기 강력한 공기 흐름이 7년간의 선천적인 침묵을 찢었습니다. 투박하고 뭉개지고 불분명하지만 너무나 단호한 소리가 작은 마당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아빠. 축구공은 구석 담벼락에 부딪혀 멈췄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거친 두 손이 세차게 떨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방금 들은 그 신성한 소리에 귀가 멍멍했습니다. 툇마루에서는 서연의 손에 들려있던 뜨개 바늘이 툭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툇마루 바닥에 무릎을 꿇고 터져 나오려는 울음소리를 막기 위해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민준이는 더 이상 아파서 울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흙 묻은 두 손으로 비틀거리며 일어나 작은 두 발로 쿵쿵 소리를 내며 지훈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입으로는 여전히 서툴고 끊어지지만 분명한 부름을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아빠, 아빠. 지훈은 뜨거운 마당 바닥에 무릎을 꿇고 굳건한 두 팔을 벌려 아들의 작은 몸을 품에 안았습니다. 그는 민준이를 가슴에 안고 마치 아이를 자신의 살갗에 새기려는 듯 꽉 껴안았습니다. 아이는 아빠의 목에 머리를 파묻었고 맑은 눈물 두 줄기가 얼굴의 흙먼지를 씻어냈습니다. 지훈은 저녁 노을이 가득한 마당 한가운데서 한 바퀴 빙 돌았습니다. 남자의 쉬어버린 웃음소리가 툇마루에서 들려오는 아내의 목 메인 울음소리와 뒤섞였습니다. 한 아이의 인생, 첫 아빠라는 부름, 6년간의 지옥 같은 어둠 속을 헤맨 끝에 마침내 그들의 진정한 집 아래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동아그룹과 관련된 대규모 경제 비리 사건은 그해 말 법의 엄중하고 마땅한 심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흑백을 뒤바꿀 수 있을 것 같았던 돈의 권력은 한 군인의 굳건한 신념에서 비롯된 명백한 증거들 앞에 결국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유라의 아버지와 그 시절의 부패 공무원들은 탈세, 사기, 뇌물죄로 엄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람 목숨을 풀잎처럼 여기던 오만한 아가씨 유라는 공범 및 재산 강탈죄로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으며 대가를 치렀습니다. 결혼식 날 입었던 인조 다이아몬드 드레스는 이제 차가운 철창 안에서 입는 회색 줄무늬의 수인복으로 바뀌었습니다. 김 여사는 자백하고 지훈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직접 선처를 탄원한 덕분에 과거 공갈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가장 큰 형벌은 법원의 판결이 아니라 극심한 고독이라는 형벌이었습니다. 시내의 호화로운 저택은 강제 집행을 위해 압류되었고 과거의 상류층 사모님들은 전염병을 피하듯 그녀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김 여사는 고향의 낡고 오래된 단층집으로 쓸쓸히 돌아가 곰팡내 나는 내벽과 친척들의 냉대를 마주하며 홀로 살아야 했습니다. 지훈은 아들로서의 도리는 다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월급의 일부를 고향으로 보내 약과 생활비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서연과 민준이를 그 집으로 다시 데려가지 않았습니다. 어떤 잘못은 이성적으로 용서할 수 있지만 핏줄을 찢는 깊은 상처는 뒤늦은 사과 한마디로 지워질 수 없는 법입니다. 김 여사는 돈과 명예를 선택했고 그 대가로 말년의 외로움을 얻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가장 공평한 인과응보였습니다. 지훈은 군 수사기관이 그의 무고함을 밝혀낸 후 직위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그는 작은 국경부대에 남기를 선택했고 초고속 승진 없는 평범한 삶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에게 부귀영화란 결국 텅 빈 육체에 걸친 화려한 비단옷에 불과했습니다. 한 남자를 인생의 폭풍우와 시련 속에서 굳건히 서게 하는 유일한 것은 깨끗한 마음과 매일 돌아갈 수 있는 진정한 보금자리였습니다. 박지훈 소령과 서연, 그리고 말을 못하던 아이의 인생 소설은 5성급 호텔의 화려한 크리스탈 조명 아래에서의 호화로운 결혼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단층집, 소박한 저녁, 밥상 옆에서 보내는 평범하고 따뜻한 저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그곳에는 이제 막 말을 배우는 아이의 서툴지만 맑은 웃음소리가 있고 죽음의 문턱에서 되살아난 아내의 행복, 가득한 부드러운 눈빛이 있으며 마침내 자신의 신념을 되찾은 군인의 굳건하고 평온한 어깨가 있었습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지만 엄격한 법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바람을 씹는 자는 폭풍을 거두게 마련입니다. 추악한 수단으로 타인의 행복을 짓밟는 자들은 결국 고독과 파멸을 맞이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은 아무리 어두운 길을 헤매고 운명의 혹독한 시련을 겪더라도 결국 서로에게 돌아가는 길을 찾아내어 마땅히 행복해야 할 이들의 삶을 따뜻하게 데워줄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온한 행복의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시청과 관심이 저희 채널이 더 좋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보답할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생각할 거리를 주었거나 특별한 감동을 주었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아래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저희는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다음에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기대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